지금까지는 영화라는 문화예술 분야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고, 이제부터는 영화의 미학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화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꼭지점을 축으로 발전합니다. 첫 번째는 사진 예술이에요. 사진, 즉 이미지를 촬영하는 기술 없이는 동영상 자체가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진 예술에서 영상 미학이 발전합니다. 똑같은 사물인데 어떤 각도에서 어떤 조명을 가지고 어떤 밝기로 찍었느냐에 따라서 전혀 느낌이 다른 거죠. 이 차이에서 작가의 개성이 개입될 여지가 생기고요. 이런 영상 미학이 감독의 사상과 스타일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이야기의 상당수는 문학예술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신화, 전설, 민담 등의 전통적인 이야기도 포함되고요. 당대의 사회적 이슈, 뉴스, 사건 등도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이야기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기도 필요합니다. 우선 실제로 연기하는 배우들이 필요하죠. 이러한 연기와 배우는 어디에서 왔느냐? 당연히 연극에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요소가 더해지는데요. 먼저 영상 미학 부문에서는 FX, 흔히 특수효과라고 말하는 분야가 추가되지요. 이 특수효과가 만들어지면서 영화 예술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적인 공간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비현실적인 공간까지 찍을 수 있는 예술로 변모합니다. 영화의 영역이 월등하게 넓어진 거죠. 최근에는 이 특수효과가 CG, 즉 컴퓨터 그래픽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런 경향은 강화되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특수효과가 컴퓨터 그래픽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겠죠. 또 연기 부문에서는 음향과 음악이 더해집니다. 앞서 무성 영화와 유성 영화에 대해서 설명했지요. 유성 영화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뒤에도 음향, 음악의 비중과 중요성이 더 강조됩니다. 이 분야가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된 장르가 공포영화입니다. 그런데 공포영화를 볼 때 가장 재미없게 보는 방법을 아시나요? 맞습니다. 소리를 끄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포영화는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음악과 음향이 그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또 로맨스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상대방에게 고백을 하는데 그 장면에 아무런 음악도 깔리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장면에 감동이 더해질 수 있을까요? 한편 카메라의 움직임, 카메라 워크가 더해지면서 연극과 차별되는 영화만의 연기 방식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클로즈업인데요. 배우의 얼굴만 더 깊이 들어가서 눈만 강조하면 감정 표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연극에서는 할 수 없는 방식이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처럼 영화란 이야기, 비주얼, 연기,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요소들이 혼합된 복합적인 문화예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합 문화예술인 영화는 어떻게 발전해 왔느냐? 먼저 미장센의 개념이 생깁니다. 이와 연결된 작품이 멜리에스 감독의 달세계 여행인데요. 무려 1902년 작품입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최초의 영화가 19세기 말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20세기가 거의 시작되자마자 나왔습니다. 그만큼 영화의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라는 증거겠지요. 그런데 이 영화 달세계 여행은 프랑스의 SF 소설가 주일 베른이 1865년에 발표한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작품이 원작입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소설에서 이야기를 얻은 것이죠. 여기 영화의 한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특수효과가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무렵에 벌써 특수효과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해당 장면을 확인하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강의 커뮤니티에 링크를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은 영화임에도 마치 연극처럼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 미장센이라는 말은 연극의 용어입니다. 연출자가 의도적으로 시도한 장면 구성이라는 뜻인데요. 영화에서도 이 개념을 받아들여서 각 장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감독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활용됩니다. 나아가 편집 기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와 연결되는 작품은 그리피스 감독이 1916년에 발표한 인톨러런스입니다. 역시 작품 중 한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세트가 굉장히 화려하지요. 고대 문물의 사례를 보여주고 엄청나게 많은 배우들이 연기를 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거대한 세트를 만들고 그 안에서 촬영을 해요. 그런데 이처럼 큰 규모의 작품을 시간 순서대로 그대로 촬영하면 너무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 과정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중심으로 촬영 일정을 따로 잡아요. 한 장소에서 그곳이 무대가 되는 장면들을 모두 촬영합니다.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또 관련된 장면들을 모두 촬영해요. 이런 식으로 장소마다 촬영을 해 놓은 다음에 각 장면들을 잘라서 붙이면 다시 시간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편집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편집과 뒤에 살펴볼 몽타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몽타주예요. 장면과 장면들을 연결시키고 그 안에서 충돌을 일으켜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기법입니다. 이는 여러 감독과 연구자들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인데 그런 노력들이 1925년 무렵에 이르면 작가의 주제의식과 스타일을 표현하는 정도의 성과를 내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영화는 새로운 예술의 한 양식으로 인정을 받게 되겠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은 사라진 소비에트 연방, 흔히 소련이라는 약칭으로 부르던 소련의 감독 에이젠슈타인의 대표작 전함 포텐킨입니다. 이 작품은 참고 자료로 올려두었으니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론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과정이 디지털로 전환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옛날식 카메라 촬영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영화 카메라는 이처럼 연속된 동작을 쭉 촬영해요. 그런데 한 부분만 똑 떼서 살펴보면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필름 중에서 한쪽 구석에 사운드가 들어가요. 유성 영화 때부터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음향과 음악 정보가 장면과 함께 제시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는 이 가운데 공간에 들어갑니다. 네모난 상자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를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한 프레임 안에 어떻게 사물을 배치할 것인가, 연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카메라는 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프레임 안에 구도를 잡아내고 모든 것을 배치시키는 작업을 미장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장센은 본래 연극에서 무대 장치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연극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죠. 이와 같은 식으로 한 장면이 구성됩니다. 몇 개의 프레임, 장면들이 연속되는 것을 샷이라고 하고요. 각각의 장면들, 나아가 한 샷, 한 샷, 한 샷들이 모이면 시퀀스라는 단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퀀스는 하나의 장소, 아니면 같은 시간, 아니면 사건의 연속을 다루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건 장면의 조합이라고 하고요. 이 시퀀스를 영화를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감상할 때에는 시퀀스를 핵심 단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퀀스는 짧게는 한 컷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보다 많은 경우에는 한번 불빛이 밝아졌다가 한번 어두워지는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효과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서는 시퀀스와
미장센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은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영화 자체는 시간의 순서대로 제시되지만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촬영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예산이 많이 소모되기도 하고 촬영 기간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촬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한꺼번에 몰아서 촬영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또 같은 공간 배경을 가진 장면들을 촬영한 다음에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하면 촬영한 영상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이 뒤섞이게 되죠. 이 상태 그대로 관객에게 보여줘서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영화 대본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각 장면마다 씬 넘버라는 것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촬영한 필름들을 잘라내고 다시 이어붙이는 편집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편집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관객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편집은 영화에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필수 작업이자 이 과정에서 작가의 의도가 효과적으로 표현되는 스토리텔링이 구현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편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커팅이고 다른 하나는 몽타주예요. 커팅은 말 그대로 영화의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관객들에게 영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이해시키려는 목적으로, 즉 정보 전달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장면들을 이어 붙이는 방식입니다. 문학 용어에 빗대서 설명하자면 줄거리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에 비해서 몽타주는 일부러 줄거리를 흐트러뜨리는 방법입니다. 한 장면에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안 나오고 전혀 의외의 장면을 이어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지들이 서로 충돌하지요. 이러한 충돌을 통해서 연출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문학 용어에 빗대면 플롯에 더 가까워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E.M. 포스터의 설명을 말씀드렸죠. E.M. 포스터는 줄거리와 플롯을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습니까? 왕이 죽고 왕자가 죽고 왕비가 죽고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줄거리, 왕비가 죽었다가 먼저 나오고, 왜냐하면 왕이 죽자마자 왕자가 죽어서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가 제시되면, 즉 인과관계가 강조되면 플롯,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까닭에 커팅은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상업영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등에서는 주로 커팅의 방법을 이용합니다. 반면 몽타주는 연출자의 의도가 강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예술영화라든가 작가주의 영화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요. 몽타주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참고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몽타주 중에서도 여기에서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몽타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아까 에이젠슈타인이 전함 포템킨에서 만들었다고 설명한 변증법적 몽타주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변증법의 기본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다소 거칠게 요약하자면 변증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정, 태제가 있고 그와 대립하는 반, 안티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면서 새로운 합이 만들어집니다. 참고자료에서 전함 포템킨의 유명한 시퀀스 오데사 계단의 학사를 제시했습니다. 아직 보지 않은 학생들은 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참고 영상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퀀스에서 정부군이 민중을 학살합니다. 그래서 황제를 옹호하는 정부군과 민중이 서로 싸워요. 꽝 부딪힙니다. 그 부딪히는 관계를 통해서 혁명이 발발하게 되고요. 변증법이죠. 정과 반이 충돌해서 새로운 결과인 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이 합은 무엇이 됩니까? 예전에는 새로웠지만
주도권을 잡으면서 정이 됩니다. 그러면 정에 반대되는 반이 등장하게 되고요. 다시 이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새로운 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합도 다시 정이 되고 여기에 반대하는 반이 나타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 결과 다른 합이 일어나죠. 인류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정반합의 구조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런 주장은 많은 역사가들, 특히 사회주의 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했던 여러 사회과학자들의 핵심적인 이론이었습니다. 아까 에이젠슈타인이 어느 나라 감독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소련, 러시아 혁명으로 탄생한 소비에트 연방 출신이죠. 그래서 에이젠슈타인의 전함 포텐키는 소비에트 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소련에서 자신들의 체제적 우월성을 설명하기 위해 변증법적 몽타주를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그러한 주제적인 특성, 이데올로기는 거의 사라졌고 그 안에 담겨있는 문화적인 의미만 남아서 몽타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몽타주 방법은 긴장과 이완의 구조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긴장을 오래 견디지 못해요. 긴장감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 긴장을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감정으로 치환되어 버립니다. 그래야 긴장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야기 창작자들은 관객들이 계속 긴장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긴장만 하도록 만들지 않고 어느 부분에선 감정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완되었다가 긴장했다가 풀어줬다가 조였다가를 반복하는 것이죠. 꼭 이야기에 한정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5일 동안 일하고 긴장하면서 살다가 주말에는 조금 여유를 찾죠. 한 학기 내내 열심히 공부하다가 방학 기간에 다소 풀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긴장과 이완, 긴장과 이완,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어야 삶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과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과 이완의 반복은 문화예술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이것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볼게요. 우선 콘서트를 기획할 때도 신나는 곡만 계속해서 연주하면 쉽게 지칩니다. 막 내달리는 곡들을 몇 가지 연주한 다음에는 서정적인 발라드를 깔았다가 다시 신나는 곡을 연주했다가 이렇게 완급 조절을 해야 되죠. 또 한국의 전통 예술인 판소리에도 긴장과 이완이 핵심적인 구성 원리입니다. 창을 하다가, 즉 노래를 부르다가 요즘의 랩에 해당하는 안일이, 즉 말을 구현했다가를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긴장과 이완이 자연스럽게 반복되고요. 2020년 돌풍을 일으켰던 퓨전 국악 밴드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노래는 판소리 수군가의 한 구절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랩과 소리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데요. 이러한 조합은 새로운 시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판소리 자체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특성이었거든요. 긴장과 이완은 이런 식으로도 활용되고요. 당연히 영화에서도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장르가 액션과 공포입니다. 액션 영화는 끊임없이 액션 장면만 이어질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무언가를 팡팡팡팡팡 터뜨리는 와중에서도 사이사이에 이완되는 장면을 삽입해야 합니다. 공포영화도 마찬가지지요. 공포의 핵심은 긴장감인데 계속 무섭기만 하면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완하는 부분을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 언제 이완되냐면 원초적인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이완작용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합니까? 잠을 자죠? 또 먹습니다. 원초적인 욕망이 충족되면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공포영화에서 수면욕이나 식욕 같은 걸 표현해야 썩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그럼 어떤 욕망이 남았나요? 네, 맞습니다. 성욕. 그것도 이완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욕망입니다.
영상에 적용시키기도 쉽지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시각을 통해서 대부분의 정보를 받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액션 영화에서 쓸데없이 에로틱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액션이라는 장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런 장면이 막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이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로봇들이 주구장창 싸우고 깨부시는데 사실 여기에는 인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워낙에 막강한 힘들이 부딪히니까요. 하지만 인간 캐릭터가 꼭 등장하고 그들은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푼수짓을 해서 슬랩스틱 코미디를 하는 인간, 아니면 섹시한 외모를 이용해서 에로틱한 느낌을 주는 인간들. 그러니까 영화 전개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괜스레 헐벗은 복장으로 오토바이에 엎드려 있는 캐릭터가 나오면 이 부분은 이완을 시키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이구나 하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공포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움이 반복되면 금방 질린다고 했죠? 무서운 장면 다음에는 빨리 관객들을 이완시켜줘야 해요. 갑자기 헐벗은 복장을 한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고 맥락과 상관없이 애정행각을 벌입니다. 주로 1980년대 대량 양산되었던 슬래셔 영화, 즉 정체 모를 살인자가 흉기로 여러 사람을 난도질해서 죽이는 작품들에서 이러한 긴장과 이완의 구성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제이슨이 나오는 13일의 금요일 시리즈라든가 프레디가 나오는 나이트메어 시리즈가 대표적인 사례지요. 그래서 그 끝물에 해당하는 1996년 작품 스크림에서는 이런 공포 영화의 법칙이라는 것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복용하면 죽는다. 금방 돌아올게 라고 말하면 죽는다. 그리고 섹스를 하면 죽는다. 이런 내용을 해당 장르 작품에서 다룰 정도로 공포 영화에서 긴장과 이완의 구조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실제 작품을 사례로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작품은 왕가희 감독의 2000년 작품 화양연화입니다. 장면 분석은 화상 강의를 통해서 진행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작품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겠죠? 가장 좋은 건 작품 전체를 감상하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참고 자료로 제공된 소개 영상을 보고 작품의 줄거리만이라도 확인한 뒤에 수업에 참가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를 중심으로 동영상 매체에 대해서 이해했고 영화 발전의 흐름과 영상 비약의 기초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강의 영상에서는 이 내용에 이어서 세계 영화 시장의 특징을 살펴보고 TV 드라마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강의가 여러분의 인식을 넓고 깊어지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